오늘도 야단보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때는 조선 후기 경상도 함양에서 손꼽히는 명문가 두 집안이 혼례를 치르는 날이었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 안팎에는 향긋한 향내와 음식의 맛깔스러운 냄새가 가득 퍼졌지요. 하인들은 바삐 발걸음을 옮기며 상을 차리고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마을 사람들과 먼 친척들은 연신 복된 말을 주고받으며 흥성였답니다. 신랑 이준명은 지역에서 이름난 명문의 자제로 얼굴은 하얗고 이목구비는 뚜렷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평소에도 몸가짐이 무척 단정했답니다. 준명은 혼례복을 갖추고 하객들에게 예를 다하며 자상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지요. 신부 서윤예 또한 영남에서 이름 높은 명가의 규수로 품행과 자태가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윤예는 새색시답게 연지를 곱게 찍고 분홍빛 혼례복을 입은 채 얌전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고운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감돌았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서로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준명이 윤예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 그의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예의 길게 내린 속눈썹이 미세히 흔들리는 모습은 준명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답니다. 윤예 또한 처음 마주한 지아비의 늠름한 풍채와 따뜻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발갛게 물들어 더욱 고개를 숙였지요. 하늘이 맺어준 아름다운 한 쌍일세. 앞으로 두 사람이 가문을 더욱 번성케 할 것이야. 하객들은 흐뭇하게 웃으며 덕담을 건넸고 준명과 윤예는 행복한 마음으로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모든 예식이 끝나고 날이 저물자 드디어 두 사람은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벽 위에서 가늘게 흔들리며 방 안의 긴장감을 더하였지요. 낯선 침묵 속에 서로의 숨소리가 가볍게 얽히며 묘한 아늑함을 자아냈습니다. 준명은 천천히 윤예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윤예는 수줍어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마저 작게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렇게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소. 준명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윤예의 귀가를 스치자 윤예는 살짝 고개를 들어 준명을 바라보며 수줍은 미소를 머금었답니다. 준명은 조심스레 윤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윤예의 부드럽고 따스한 살결의 준명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몸을 기울이며 윤예의 귀 가까이 부드럽게 속삭였지요. 이제는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부끄러워 말고 편히 마음을 열어주시오. 윤예는 그의 따스한 숨결이 귀를 스치자 어깨가 살며시 떨렸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는 지아비에게 천천히 몸을 기울였답니다. 준명은 윤예의 턱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들어올려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깊이 녹아드는 정을 느꼈지요. 윤예의 붉은 입술이 미세하게 열리고 준명이 서서히 얼굴을 가까이 하려는 순간 방 안의 붉은 화촉이 미세히 흔들리며 두 사람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아늑한 방 안에서 농밀하게 뒤섞이며 드디어 입술이 닿으려던 찰나 방문 문고리가 달칵하고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두 사람은 잠시 놀라 숨을 멈췄으나 이내 준명은 부드럽게 웃으며 다시 윤예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촛불의 그림자가 두 사람의 모습을 겹쳐지게 비추며 방 안의 분위기를 더욱 은밀하고 뜨겁게 만들었지요. 준명의 입술이 윤예의 붉은 입술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 바깥에서 갑작스러운 커다란 발소리가 들리며 신방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철컥. 두 사람은 놀라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방 안으로 복면을 쓴 괴한 하나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들어섰고 그의 손에는 번뜩이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명이 경악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엄하도다. 내 놈은 누구기에 감히 이곳을? 허나 준명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괴한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그에게 다가가 칼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튀었고 준명은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뜨며 괴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찌하여? 준명의 입술에서 간신히 새어나온 작은 신음과 함께 그는 힘없이 방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서방님! 윤예는 비명을 지르며 준명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괴한은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어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윤예는 숨이 막히는 고통에 몸을 떨었으며 등줄기를 따라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퍼져나갔습니다. 괴한은 윤예의 고운 머리칼을 더욱 거칠게 움켜쥐어 그녀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복면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광기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본디의 몸은 내 것이었거늘 감히 다른 사내와 혼인을 하겠다더냐? 괴한은 분노를 터뜨리며 윤예를 다시 바닥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윤예는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으나 괴한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죽이고 말지, 제발. 윤예는 눈물을 흘리며 처절히 호소했으나 괴한은 잔혹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비단옷을 거칠게 찢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윤예의 하얀 어깨와 팔이 속수무책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예는 수치와 두려움 속에 괴한의 가슴을 필사적으로 밀치며 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었지만 괴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힘껏 그녀를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방 안은 곧 그녀의 흐느낌과 괴한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참혹한 시간이 지나자 괴한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예는 흐트러진 머리칼과 찢어진 옷으로 처참한 몰골이 되어 바닥 위에 힘없이 쓰러져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괴한은 윤예의 찢어진 저고리를 움켜쥐고 방을 나서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똑똑히 듣거라! 이 집안이 고귀한 저 콜리를 치렀으나 이 여인은 이미 나와 깊이 정을 통한 사이니라. 이것이 그 증표로다. 괴한이 저고리를 흔드는 소리에 마당의 하객들은 경악하여 얼어붙었고 술잔이 깨지고 비명을 지르며 혼례식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서 윤예는 처절히 흐느끼며 준명 곁으로 천천히 기어갔습니다. 준명의 눈은 이미 희미해져 가고 있었으며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떨리는 손을 윤예를 향해 뻗었습니다. 윤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처절한 울음을 터뜨리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부디 눈을 떠보세요. 이렇게 가지 마세요, 제발. 윤예의 간절한 울음에도 준명의 눈에서는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릴 뿐 그는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숙부 이인호가 급히 신방으로 뛰어들어섰을 때는 이미 준명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고 윤예는 정신이 나간 듯 울음조차 흘리지 못한 채 그 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인호는 피로 물든 신방의 광경을 보자 비통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무슨 하늘도 무심한 참극이더냐. 그의 애달픈 통곡 소리는 핏빛으로 물든 신방을 넘어 캄캄한 밤하늘을 슬프게 울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마당의 하객들은 이 갑작스러운 참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여 그저 어리둥절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숙부 이인호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슬픔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마당을 가득 메운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이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비통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구나. 우리 가문의 명예가 오늘로 무너지고 말았구나. 그의 몸은 분노와 슬픔에 격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내 그는 마당에 모인 하객들을 둘러보며 울부짖던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의 혼인은 없었던 일로 하겠소. 이제 이씨 집안과 서씨 집안은 영영 그 인연을 끊어버릴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떨려 가늘었으나 듣는 이들에게는 천둥처럼 무겁고 두려운 울림으로 퍼졌습니다. 서씨 가문의 사람들은 모든 피가 한순간 빠져나간 듯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윤예의 부모는 그 충격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날카로운 수군거림이 서씨 집안을 향해 모질게 쏟아졌습니다. 윤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초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으며 마치 바늘로 찌르듯 매서웠습니다. 친척들은 집을 찾아와 위로를 건네는 척하며 모진 말들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가문의 명예를 망가뜨렸으니 세상에 이런 불행한 일이 또 있을까? 규수 하나를 잘못 들여서 온 집안이 이 지경이라니 실로 팔자가 기구한 집안이로다. 이런 말들이 쌓여 견딜 수 없어진 윤예는 밤이 깊어지자 고심 끝에 부모님의 방 앞에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으며 방 안에서는 부모의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예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녀가 집안을 떠나는 것만이 남은 유일한 길인 듯합니다. 아버지는 윤예의 말을 듣고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윤예는 다시 한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빈손으로 어찌 제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얼마간의 노잣돈을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다시는 집안에 폐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냉담하고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3,000냥을 줄 테니 그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나거라. 오늘 이후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다시는 서씨 가문의 문턱을 넘지 말거라. 윤예는 깊이 머리를 숙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소녀, 살아 숨쉬는 동안 다시는 이 서씨 집안의 문턱을 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비애가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하늘은 먹장구름이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고 보슬 비는 마을을 스산이 적시며 슬픔을 더했습니다. 윤예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답니다. 부모님은 끝내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어릴 적부터 윤예를 충직히 따르던 여종 연화만이 작은 보따리를 들고 곁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요. 윤예는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친척들과 머슴들은 멀찍이 떨어져 팔짱을 끼고 차갑고 냉담한 눈빛만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윤예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3,000냥의 보따리를 품속에서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보따리의 무게가 손끝에 묵직히 전해지자 그녀는 입술을 가만히 깨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윤예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초라히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결심이 이미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지요. 함양 근처의 작은 마을, 산허리를 따라 안개가 조용히 내려앉은 고즈넉한 마을에 윤예와 연화의 발걸음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마을 어귀, 오랜 세월 버려져 허물어진 집 한 채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답니다. 연화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윤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정녕 이곳에 자리를 잡으실 작정이십니까? 이토록 낡고 외진 곳에? 윤혜는 조용히 연화의 손을 잡으며 초가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결연하고 맑았습니다. 연아야,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숨어 지내면서도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곳이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윤혜의 목소리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그녀의 깊은 뜻을 깨닫고 더는 의문을 품지 않은 채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부터 두 사람은 초가집 수리에 힘을 쏟았습니다. 평생토록 고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윤혜였으나 그녀는 주저함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곱고 가느다란 그녀의 손은 이내 물집과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윤혜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더욱 정성스레 집을 손질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붕은 깨끗한 볏짚으로 새로 덮였고 무너졌던 담장도 다시 곧고 튼튼히 세워졌습니다. 윤혜는 작은 꽃밭을 정성껏 가꾸고 손수 깨끗한 나무 간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곱게 빗어 올린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정성스레 붓을 들었답니다. 내외 술집 윤혜는 자신이 쓴 간판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 위로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하고 당당했습니다. 술집을 열기 전날 밤 윤혜와 연화는 작은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연화가 윤혜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물었습니다. 마님, 정말 이 술집으로 마님의 깊은 뜻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윤혜는 연화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낮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연아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곳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들은 얼굴 없는 여주인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할 것이고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내가 곁에서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연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연화가 변함없이 곁을 지키겠습니다. 마침내 술집 개업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고즈넉한 마을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고 윤혜와 연화는 마지막까지 정성껏 탁자와 의자를 닦으며 손님 맞이를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는 향긋한 술내음과 정갈한 안주 향기가 가득히 퍼져나왔답니다. 술집 문이 천천히 열리자 첫 손님들이 신기한 듯 문턱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술맛은 깊고 그윽했으며 안주는 정갈하고 맛이 뛰어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더욱 사람들의 흥미를 끈 것은 술집을 운영하는 아름다운 여주인이 절대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기이한 사실이었습니다. 얼굴 없는 주모에 대한 신비한 소문은 빠르게 마을을 넘어 멀리 떨어진 고을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답니다. 내외 술집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만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쭈뼛거리며 술집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이를 본 연화가 다가가 밝은 얼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찌하여 문 앞에서 망설이십니까? 편히 들어오시지요. 선비는 얼굴이 붉어지며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주머니가 가벼워 술값을 마련하지 못했소이다. 하여 부끄러워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소. 연화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술집에서는 외상으로 드실 수 있사옵니다만 조금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선비는 의아하여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특별한 규칙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오? 연화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외상술을 드시려면 반드시 집안 여인의 저고리를 맡기셔야 합니다. 이는 주인마님의 엄하신 명이라 다른 물건으로는 안 되는 규칙이지요. 선비는 놀라 입을 벌리고 물었습니다. 뭐라, 여인의 저고리를 맡겨야 한다고? 대체 그런 희한한 규칙이 어디 있단 말이오? 선비의 놀란 반응에도 연화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는 오롯이 주인마님의 뜻이라 어쩔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술값만 갚으시면 저고리는 언제든지 돌려드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이 기이한 규칙에 손님들이 어리둥절하여 머리를 갸웃했지만 한 번 내외 술집의 술맛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이 독특한 규칙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술 생각이 간절했던 가난한 선비들이나 마을 사내들은 어머니나 아내의 저고리를 몰래 품에 넣고 와 술을 마셨지요. 그리하여 마을 곳곳에서는 웃지 못할 일들이 자주 벌어졌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의 한 부인이 장롱을 열어보고는 자신의 저고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온 마을을 떠나가도록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 저고리가 어디 갔단 말이냐? 곁에서 남편이 애써 태연한 척 말했지요. 허허, 저고리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소란이시오? 어디 잠시 둔 것이겠지. 금방 찾아줄 테니 걱정 말고 진정하시오. 그러나 결국 저고리가 내외 술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는 부인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남편의 멱살을 붙잡고 길 한복판에서 큰 소란을 피웠답니다. 또 젊은 청년이 누이의 저고리를 몰래 들고 외상술을 먹었다가 누이에게 들켜서 그 누이가 장독대 옆에서 바가지로 동생의 머리를 사정없이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기도 했지요. 이처럼 여인의 저고리를 맡기는 독특한 규칙 때문에 내외 술집에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과 탄식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어느새 수십 벌의 형형색색 저고리가 술집에 걸려 있었고 이는 내외 술집의 명물로 사람들 입에 자자히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더욱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것은 바로 여주인의 정체였습니다. 술집을 연 지 여러 해가 지났으나 여주인은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여종 연화만이 손님을 맞이하고 술을 내왔지요. 이로 인해 여주인에 관한 온갖 소문이 무성히 퍼져 나갔답니다. 내외 술집의 주인은 본디 한양 어느 높은 벼슬아치 집마님이라더군. 남편이 억울하게 죽자 과부가 되어 이곳까지 숨어들었다 하던데. 아니, 나는 다르게 들었소이다. 본래 그 미모가 어찌나 출중한지 여러 남정네들이 하도 괴롭히고 들끓어 스스로 얼굴을 감추었다 하오. 무슨 소리들인지 듣기로는 얼굴을 크게 다쳐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어서 숨긴다는 얘기도 있던데.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욱 깊어졌고 내외 술집은 날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여주인의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늦도록 머물며 술잔을 비우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인은 그림자조차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숨어 있었답니다. 한편 그날 밤 내외 술집을 찾은 손님 중에 준명의 숙부인 이인호가 있었답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서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지요. 연화가 다가와 정성껏 술잔을 채워주었으나 그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술잔만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술 기운이 서서히 그의 몸을 휘감자 그는 홀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일이 벌써 몇 해 전이던가. 참으로 가슴이 아리는구나. 이인호의 눈앞에는 몇 해 전 혼례 날에 참담한 광경이 선명히 되살아났습니다. 피로 물든 신방 안에서 싸늘히 식어있던 조카 준명의 얼굴,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던 어린 신부 윤예의 모습까지도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한탄을 혼잣말로 내뱉었답니다. 그 가엾은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이 모두가 다 내 탓이로구나. 내가 좀 더 잘 돌보았더라면. 이인호의 목소리는 점차 낮아지고 술잔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화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며칠 후 어느 늦은 저녁 내외 술집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노복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그는 품속에 허름한 보자기 꾸러미를 소중히 안고 있었지요. 연화가 다가가 정답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술을 드시려 오셨습니까? 노복은 난처한 듯 머뭇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은 술값이 없어 외상으로 마시고자 합니다만. 연화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상이라면 저고리를 맡기셔야 하는 규칙을 알고 오셨겠지요? 노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 안은 꾸러미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맡기려 합니다. 비록 낡고 찢어졌으나 귀한 분의 옷이니 부디 소중히 보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복이 꾸러미에서 꺼낸 것은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찢어진 비단 저고리 한 벌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저고리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가 윤혜에게 건넸습니다. 마님, 한 노복이 외상으로 저고리를 맡기고자 하옵니다. 그런데 낡고 찢어진 옷인지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윤혜는 무심히 돌아보았으나 저고리를 보는 순간 그녀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혼례식 날 입었던 저고리였고 그 참혹한 밤 이후 감쪽같이 사라졌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윤혜는 떨리는 손끝으로 황급히 저고리를 움켜쥐고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한순간에 창백하게 질렸고 숨결마저 가늘게 떨렸지요. 드디어 마침내 나타났구나.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저고리. 윤혜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떨림을 느끼며 그간 애지중지 숨겨두었던 저고리 조각을 서랍에서 조심스레 꺼내들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천천히 그 두 조각을 맞춰보았습니다. 두 조각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순간 윤혜의 눈가에서는 뜨겁고 서러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답니다. 그 순간 혼례날에 처참했던 광경이 윤혜의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피로 붉게 물든 신방, 싸늘히 식어가던 준명의 얼굴, 그리고 저고리를 찢어 흔들며 비웃던 괴한의 섬뜩한 웃음소리까지도. 윤혜는 저고리를 더욱 세게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한과 원통함이 뜨겁게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을 불러 모으거라. 내 긴히 물어볼 것이 있으니. 명을 받은 연화는 그 즉시 사내들을 모아왔고 윤혜는 사내들을 시켜 어디론가로 노복을 끌고 갔지요.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윤혜는 깨끗한 한지를 정갈히 펼쳐놓고 붓을 들어 초청장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붓 끝에서 묻어난 진한 먹물이 하얀 종이 위에 곱게 번지며 그녀의 정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놀림 아래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춤추듯 아름답게 쓰여졌지요. 그동안 마을 어르신들의 크신 은혜 덕분에 내외술집이 번창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의 뜻으로 작은아마 술과 음식을 마련하였사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마지막 글자를 정성스레 마무리한 뒤 윤혜는 초청장을 가만히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답니다. 이윽고 종이를 곱게 접어 밀랍으로 단정하게 봉인한 뒤 윤혜는 연화를 불러 부드럽고도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초청장들을 마을의 어르신들과 유지들께 빠짐없이 정성껏 전해드리도록 하여라. 연화는 초청장을 공손히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예, 마님. 초청장을 받으시면 모두들 크게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초청장을 받아든 마을의 유지들과 사대부들은 모두가 흥분과 기대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외 술집에 그 얼굴 없는 주모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하니 과연 기다린 보람이 있겠구먼. 대체 얼마나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기에 그토록 모습을 철저히 숨겨왔던 것인가. 실로 기대가 크구려. 마침내 잔칫날 저녁이 되자 마을의 유지들과 사대부들이 하나둘씩 내외 술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로 술집 마당은 가득 찼고 저마다 술잔을 주고받으며 설렘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자 사람들의 눈길은 자연스레 안쪽의 방문으로 쏠렸습니다. 이제 슬슬 주모가 나와야 하지 않겠소? 그렇지. 며칠 전부터 주모 얼굴을 보기 위해 잠을 설쳤다네. 술집 안에서는 연화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윤예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모두들 마님께서 나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윤예는 그 말을 듣고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출전을 앞둔 장수처럼 곱고 단정히 머리를 빗어 올리고 옷매무새를 꼼꼼히 정돈했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고 정갈한 옷차림 위로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손끝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윤예의 가슴은 몹시 빠르게 뛰고 있었으나 그 얼굴에는 한 점 흔들림 없는 결연하고 담담한 빛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윤예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 사이에 순간 숨죽인 경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베일에 가려졌던 주모의 얼굴은 마을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곱고 아름다웠지요. 사람들은 말을 잊은 듯 홀린 눈길로 윤예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단 말인가. 과연 이렇게 절세미인이니 얼굴을 꼭꼭 숨길 만도 하였구나. 마당을 가득 채운 웅성거림이 잦아들 무렵 윤예는 마을의 유지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비장함이 어우러진 묘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윤예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얼굴을 드러낸 이유는 그저 술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옵니다. 여러분께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옵니다. 마당은 일순간 긴장감 속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기대와 궁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예는 품속에서 작게 준비해 두었던 보자기를 천천히 꺼내 들었지요. 그녀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며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속에는 낡고 찢어진 비단, 저고리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 이 찢어진 저고리를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이 마을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사건을 말입니다. 혼례를 치르던 밤, 신랑이었던 이준명 도련님이 죽고 한 여인이 이 저고리를 뜯기며 당했던 바로 그 일 말이옵니다. 마당 곳곳에서 낮은 탄식과 경악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굳어졌습니다. 윤예는 다시 자신의 품속 깊숙이 간직했던 낡고 작은 비단 1000조각 하나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이 작은 1000조각은 그날 밤 괴한이 찢어 가져간 저고리의 나머지 조각입니다. 윤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개의 1000조각을 천천히 맞대었습니다. 2 조각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듯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지요. 마당 안은 순식간에 소름 돋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믿기 어려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예는 손끝이 하얗게 될 만큼 치마를 움켜쥐고 억눌렀던 울음을 토해내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신랑을 죽이고 제게 씻지 못할 누명을 씌운 괴한을 찾기 위해 이 오랜 세월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마침내 진범을 밝힐 수 있게 되었으니. 윤예는 차갑고도 결연한 눈빛으로 마당 한쪽에 앉아있던 최 씨 부인을 향해 손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꾸민 자는 바로 저기 계신 이인호 어르신의 부인, 최 씨 부인이옵니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최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새파랗게 질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이런 억측을 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연유로 그런 끔찍한 짓을 하겠느냐? 그러나 윤예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더욱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 씨 부인의 집안 노복이
바로 이 저고리를 저희 내외수 집에 맡기고 술을 마셨으며 그가 이미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자리에 바로 그 증인이 있사옵니다. 어찌하여 계속 부정하려 하십니까?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있던 노복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이며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최 씨 부인이 그런 무시무시한 계략을 꾸몄단 말이냐? 점잖은 척 온갖 채통을 다하던 사람이 뒤로는 이리 무서운 짓을 했을 줄이야. 모든 것이 드러나자 최 씨는 절망한 듯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인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지요. 마당에 소란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윤예는 처연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작은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한을 풀었으니 이제 이 억울한 생을 끝내려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치는 가운데 연화가 눈물 흘리며 급히 달려와 윤예의 팔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마님, 아니 되옵니다. 제발 이런 끔찍한 생각을 거두소서. 그러나 윤예는 눈물 어린 눈으로 연화를 따스히 바라보며 고개를 가만히 저었습니다. 연아야, 이제 내 한이 풀린 것으로 족하니 부디 나를 그만 놓아다오. 윤예는 차갑고도 비장한 얼굴로 비수를 높이 들어 올렸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당 한편에서 이인호가 다급히 뛰어나와 윤예의 손목을 힘껏 붙잡았습니다. 그의 단호한 손길에 비수는 힘없이 떨어져 맑고 차가운 소리를 내며 마당 구석으로 굴러갔지요. 그만두거라. 아야, 내가 어찌하여 이토록 억울한 죄업을 홀로 짊어지어 드느냐. 윤예는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참아왔던 슬픔을 터뜨리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이인호는 그녀를 부드럽게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며 절절하게 중얼거렸지요. 모든 죄는 이 어리석은 나에게 있구나. 애초부터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어 내 눈이 그리고 귀가 막혀 있었기에 이런 참혹한 일을 미리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이인호는 비통한 얼굴로 천천히 몸을 돌려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아내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는 이미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은 채 두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떨리는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흐느낌만 간신히 새어나왔지요. 이인호는 천천히 최 씨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떨면서도 서늘하고 준엄하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찌하여 그런 무서운 짓을 저질렀단 말이오? 내가 알던 당신은 그토록 곱고 어진 사람이었는데 어찌하여 이리도 흉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울분으로 갈라졌습니다. 최 씨는 차마 남편의 냉정한 눈빛을 마주 보지 못한 채 머리를 떨구고 울먹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저 제 아들 영민이를 위할 뿐이었사옵니다. 형님께서 일찍 세상을 뜨신 뒤로 서방님은 오직 조카 준명이만 사랑하고 아끼셨지요. 제 아들 영민이는 늘 그림자 아래 가려져 있었고 장차 한 푼의 재산조차 물려받지 못할까 두려웠기에 그래서 그만 그날 밤 그런 끔찍한 짓을. 최 씨의 말에 이인호는 깊고 긴 한숨을 쉬며 두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는 씁쓸하고도 쓰라린 눈물 한 줄기가 말없이 흘러내렸답니다. 이제 그는 이 모든 참극이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최 씨가 저지른 범행조차도 결국 자신이 키운 업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깊은 밤이 찾아오자 이인호는 작은 촛불 하나를 들고 천천히 별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겁고 어두웠으며 등은 한없이 굽어 있었지요. 별채의 문이 가만히 열리자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던 최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인호의 손에는
기름통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별채 안 구석구석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서방님, 부디 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푸소서. 이인호는 처절한 아내의 비명을 들으며 잠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쓰라린 회한의 빛이 어른거렸지요. 그러나 이내 그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또한 씻지 못할 죄를 지었으니 그대와 내가 지은 이 업보는 오직 불로 태워 씻어내야만 할 것이오. 이인호는 마지막으로 긴 한숨을 깊이 내쉬며 손에 들고 있던 촛불을 방 한가운데로 천천히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불씨는 방바닥 위에 떨어지자마자 순식간에 방 전체를 무섭게 휘감으며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아, 서방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지 마십시오. 최 씨의 처절한 비명이 불길 속에서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거세게 번진 불길은 마치 한 맺힌 영혼처럼 붉고 사납게 타오르며 모든 것을 집어삼켰지요. 그의 몸은 뜨거운 화마에 휩싸였고 옷자락과 살갗은 점점 타들어갔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더없이 평온하고 초연하였지요. 그는 아내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담담하게 떨렸습니다. 준명아, 이 모든 죄업을 이 숙부가 짊어지고 떠나가마. 부디 내 원혼은 편히 쉬거라. 불길은 더욱 거세지고 무섭게 타올라 별채 전체를 삼켰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과 슬픔으로 두 눈을 가렸고 몇몇은 안타까운 마음에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불길은 캄캄한 밤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이인호와 최 씨 부부의 깊고 슬픈 업보를 모두 태워 깨끗이 씻어내려는 듯 하늘을 향해 붉은 불길이 끝없이 치솟아 올라갔답니다. 며칠 뒤 윤예는 내외 술집의 문을 닫고 조용히 마을을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고요한 마당 위에는 어느덧 나무잎이 하나둘 내려앉았고 술집의 간판조차 그녀를 떠나보내듯 쓸쓸히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오랜 세월 그녀 곁을 지킨 여종 연화가 눈물 어린 얼굴로 보따리를 묶는 윤예의 손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이제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어찌 이 연화를 두고 홀로 떠나시렵니까? 윤예는 부드럽게 웃으며 연화의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원망도 슬픔도 사라졌고 오직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잔잔한 평화만이 깃들어 있었지요. 연아야, 그동안 내가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으니 이젠 너 또한 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만 따라 살기엔 내 젊음이 너무도 아깝구나. 연화는 눈물을 훔치며 슬픈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었답니다. 소녀의 삶은 오직 마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마님과 떨어져 살 수 있겠습니까? 윤예는 그런 연화를 다정히 어루만지며 차분한 목소리로 달래었지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인연이 있을 것이다. 허나 지금은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왔구나. 너 또한 내 행복을 찾아 살아야지. 윤예는 마지막으로 연화를 깊이 품에 안고 나서 천천히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고 마을을 벗어나는 고즈넉한 길 위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조용한 길 위에는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엔 연분홍 진달래가 곱게 피어나 미풍에 꽃잎을 흩날리며 그녀의 발걸음을 조용히 따라왔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한 바람결에 윤예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윤예의 걸음이 멈추었지요.
돌아보니 저 멀리 내외 술집의 간판은 아득히 작게 보였고 그곳에 머물렀던 날들의 서러움과 아픔도 어느새 한낱 흐릿한 꿈처럼 느껴졌답니다. 이제 비로소 나 자신의 삶을 살 때가 되었구나. 그녀는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닿는 흙의 부드러운 촉감과 산들바람에 스치는 나무십 소리까지도 그녀에게는 정겹고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발걸음은 어느새 더욱 가벼워졌고 가슴 깊이 맺혔던 한이 거친 자리엔 조용한 희망과 평온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윽고 윤예가 조용한 언덕 위에 이르자 탁 트인 넓은 들판과 끝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그녀 앞에 펼쳐졌습니다. 윤예는 그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나서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지요. 이 이야기는 결국 사필귀정, 즉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권선징악이라 하여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지요.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며 순간의 욕심과 시기를 경계하고 항상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에게 행복한 나날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야담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